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뭐 이거는 뭐 컨벤션 효과가 일어날 수 있죠. 뭐 한동훈이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상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보면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죠. 조선일보도 벌써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내주면서 사실상 내일 그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뭐 정국위인가 거기서 뭐 그 통과가 되면 이제 사실상 한동훈이가 내일 임명이 되고 27일 이준석이가 탈당을 한다 그러고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이전에 올해 안에 비대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12명의 비대위원들을 한동훈이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로 임명을 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고 당분간 이슈는 한동훈이가 그리고 조중동과 언론의 사격을 받으면서 사실상 한동훈이가 이슈의 어떤 중심에 있을 건 맞아요. 근데 이슈의 모든 게 중심에 있다 그래갖고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이슈의 중심이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런 한동훈이가 계속 이슈의 중심이 있을 때 안 좋은 모습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게끔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전략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한동훈이가 등판하니까 한동훈이의 어떤 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애써 외면을 하는 그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두 개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내년 총선을 지휘하지 못할 것이다. 뭐 저는 뭐 2월 전에 뭐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공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이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한동훈이는 한편으로는 깐족거리는 거에 대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죠. 그렇죠? 꼴보기 싫다 보니까 한동훈이에게 뭐 지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우려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거예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취임한 지 그렇죠?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취임 기자회견이 아니라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올해 과연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특검법이나 그런 게 100%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년에. 왜냐하면 28일 날 특검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그 특검을 거부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무리 기지렉이라 그래도 짜고 치는 질문과 대답이라 그래도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을 또 안 할 것인가? 어?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오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 김건희가 해야죠. 권력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윤석열이가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이거 정말 웃긴 거거든요. 기자회견도 못하는 대통령. 응? 이거 굉장히 웃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수처장 문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1월 20일까지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대놓고 미는 사람이 김태규예요. 김태규. 이 김태규인데 이 공수처장은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으로 해갖고 7명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5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5명 이상이.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는 김태규가 4표밖에 얻지를 못해요. 4표밖에 얻지를 못해갖고 또 회의를 하고 될 때까지 막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 반대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회의만 하고 있어요. 이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건 딴 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결국은 검찰도 정치적 중립성에 휘말려 갖고 검찰 독재국가라고 하는데 이 윤석열의 기조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공수처장 문제를 지금 얘기하냐면요. 윤석열은 왜 이렇게 공수처라는 탄생을 반대했던 이런 자를 김태규라는 자를 계속 공수처장에 미냐면요. 공수처에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 지금 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현재 최상병 사망 사건도 외압 의혹이 공수처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현희 전 의원의 표적 감사 의혹 등도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다 대통령실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가 원하는 공수처장을 이렇게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검도 중요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최상병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이 사건도 굉장히 대통령실과 연결돼 있는 사건이라서 이렇게 혈안이 잘 계속 그래서 저렇게 지네가 원하는 김태규로 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듯이 방통위원장 김용일이 사실상 몰래 이임식까지 해가면서 지금 뭐 권익위원장을 이임식을 진짜 몰래 하면서 결국은 언론은 형님인 김용일이 맞고 사실상 당은 그 한동훈이가 맞고 자 검사들이 진짜 모든 국민의힘을 장악을 했죠. 근데 국민의힘 저는 먼저 우리가 검사 독재 정부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박정희의 말로가 좋았나요? 박정희도 보면 자기의 최측 배신은 자기 최측근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도 당해보니까 배신은 최측근들이 가장 배신을 해요. 결국 박정희의 말로도 결국은 암살이었고 결국 전두환의 말로도 사형 선고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 박정희나 전두환의 특징은 군사 쿠데타였죠. 이걸 분명히 검사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검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사실상 정당도 장악하는 일이죠. 그 마지막 카드가 이제 히든 카드가 어떻게 보면 검사 쿠데타의 한동훈이가 최종 병기로 나온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모든 쿠데타는요. 결국은 역사 앞에 심판받아요. 한동훈이가 지금은 조중동의 걱정 아래, 조중동의 비호 아래, 언론의 비호 아래 한동훈이의 등판을 화려하게 꾸며주지만 검사들이 합법적인 쿠데타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검사 정권이잖아요. 제가 보면 결국은 언론을 장악하고 당을 장악하고 본인들의 말대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풀 수 없는 게 지금 윤석열은 검사 독재 정부 플러스 김건희 정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한동훈이의 한계가 어떤 것들이 올 것이냐 그것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당연히 윤석열은 당과의 선긋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유지해라가 비윤익은 외부의 조중동의 시그널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된다를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설정 그거는 자연스럽게 용산이 당무에 개입을 안 하겠죠. 그러면 당무에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한동훈과 직접 소통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김기현이가 아무리 자기의 친윤의 힘으로 당 대표를 시켰지만 불안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비대위원장 당 대표와 용산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의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용산의 힘을 한동훈에게 실어주면 누가 봐도 이거는 권력의 이동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권력의 이동입니다. 결국은 여당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용산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을 정치적인 흠집내기용이다라고 이미 정책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상 용산의 입장은 이번에 특검법은 무조건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총선 이후에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 이거는 벌써부터 시작과 동시에 용산과 엇박자를 내는 거거든요. 우린 받을 마음이 없는데 한동훈이는 총선 이후에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용산과 시작하자마자 엇박자가 났는데 지금 과연 한동훈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지금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세 가지의 킬러 문항이다라고 조선일보 오늘 기사가 참 재밌는 게 나왔어요. 한동훈이가 3대 킬러 문항을 풀어야 된다. 근데 너무 고난이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7일 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29일 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선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모두 여권 통합, 당정관계의 변화, 세대 교체.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인선은 뭐 젊은 층으로 간다. 뭐 본인들이 젊은 뭐 한동훈이가 X세대라고 얘기하지만 뭐 70년대생 이후를 전부 바꿔야 된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치는 젊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젊은 꼰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젊은 꼰대들이 정치한다고 덤벼드는 게 저는 가장 무서웠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박지원이죠. 근데 과연 한동훈이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김건희 특검은 뭐 아마 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면 며칠 장고에 들어가겠죠. 며칠 장고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윤석열이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여태까지 윤석열이 거부권 뭐 양곡법 그다음에 간호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부권 행사했던 법들을 보면 국힘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때 한동훈이가 당론을 정해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방송법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당의 움직임 당에서는 반대 이거는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금방 열거해드린 양곡법, 간호사법,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은 국힘당에서 거부권 해달라라고 해서 윤석열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법도 과연 한동훈이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올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그러니까 15일이라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1월 한 12일 정도에 윤석열이가 어떤 거부권 행사할 거 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한동훈이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보자고. 사람들은 그냥 한동훈이 그러니까 저는 먼저 그만큼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다. 그렇지?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 결사체로는 붕괴됐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 결사체로는 붕괴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자체가 괴멸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등판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한동훈이가 이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나를 보자고요. 한동훈이가 이 시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인기 있어서예요. 그렇죠? 자기는 국힘당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 시기에 나와서 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 총선 누가 봐도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분석을 하면 한동훈이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한동훈이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냐? 결국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자로 띄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심층분석해 드렸죠. 한동훈이를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를 미래 권력자,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띄워야만 내년 국정 심판론이 쇄신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조기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한동훈이가 나오면 윤석열과,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내년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윤석열과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된 대련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급하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급하는데 한동훈이를 대처할 만한 인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나온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대선 여론조사를 제가 발표할 거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틀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정당이면 총선을 앞두고는 원래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총선을 앞두고는 뭐 김종인이나 이런 나이는 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할 줄 알거든요. 이런 관련 위원장을 세우고 총선을 치르는데 왜 한동훈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포션이 있어요. 이준석의 신당이라는 정치적 부담감. 왜 그러면 이준석의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힘당 지지자들, 젊은 2030 남자들이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신당도 견제해야 되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조기에 등판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제가 정치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말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윤석열은 오세훈도 믿을 수 없고, 그렇죠? 차기의 대권주자라고 얘기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국힘당의 대선 후보를 낙점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음 대선에는 오세훈, 홍준표가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가 내년 총선을 패배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한동훈이가 등판하면 그때는 늦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내년 총선을 뛰지 않고, 만약에 한동훈이가 내년 총선 이후에 뭐 집권 4년 차나 이때 슬슬 몸을 풀어갖고 뭐 대권에 도전한다, 이렇게 하면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그런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검사 정권이 망가지면 한동훈이도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는 검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공식이 성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검사도 정치를 잘한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국힘당에 있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했을 때 해볼 만하다는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조기 등판이라고, 저는 사람들은 조기 등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한동훈이 등판이 조기 등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년 총선은 어떻게든지 윤석열에게는 나머지 3년이 있는데, 그 3년을 어떻게든지 당을 장악하고, 내년 총선을 패배하더라도 당의 주요 인사들을 지금 한동훈을 통해서 장악을 해놔야만 총선 이후에도 어떻게든지 자기 레임덕이 오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정치라는 거는요, 저는 한동훈이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정치 경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치는 여러분들 싸우면서도 타협을 하고 협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욕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도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인들과 검사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는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힘당은 윤석열 정부의 히든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의 히든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한동훈이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검사들이 정치권을 얼마나 우습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정치는 고도의 종합 예술이에요. 제가 보면 고도의 종합 예술이에요. 싸울 땐 싸워주고 발 뺄 땐 빼주고 때로는 가장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근데 검사들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근데 한동훈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한동훈이 못합니다.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그런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모습, 그 다음에 민주당을 향한 독서를 퍼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봐도 한동훈이는 정치를 우습게 보면서 자신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천 잡음, 계파 간의 갈등, 국민들의 지탄, 여론 지지율의 하락 이런 거에 대처할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보면. 정치가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인기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왜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을까요? 안철수도 여러분들이 2012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능가하는 지지율을 보였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질까요? 정치는 고도의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장 마음속에서는 응징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앞에서 웃음을 지어주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10가지는 들어주지 못해도 2가지는 들어주면서 그 사람과 연대를 하고 이어가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그게 정치거든요. 그만큼 한동훈이가 지금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히든 카드를 내세웠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정치는 우리가 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믿던 동훈이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미 정치권에 뛰어들어.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치권에 뛰어들었어요. 한동훈이는 형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법무부 장관도 되고 어떻게 하다가 형수도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에 왔는데 지금 내가 비대위원장을 딱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자꾸 형이 그리고 형수가 태클을 걸어요. 용산에서. 자꾸 태클을 걸어. 이렇게 가야지 사는데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초점이 안 맞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지 사는 길로 보이는데 자꾸 자기 말을 커트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권력의 이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용산은 한동훈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다시 한번 찍을 수밖에. 쟤도 혹시 정치권에 들어가서 물든 거 아니야? 정말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응? 지금 총선 앞둔 국민의힘 정말 김건희 특검 여론은 70%인데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하는 순간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검은.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대권주자인데 응? 대권주자가 조기 등판했다는 건 뭐예요? 저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냥 황교안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지난 2020년 총선 때 갑자기 국힘당의 태극기 부대의 힘을 받아갖고 당대표직을 차지하죠. 그 당대표직을 차지한 다음에 하는 일이 태극기 집회 나가고 극우들과 연대하고 손잡고 그래갖고 총선을 치렀더니 사실상 폭망을 했죠. 폭망을 해서 황교안이는 국힘당의 사실상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한동훈이가 지금 정치적 생명 얼마나 걸려 있어요? 6개월 남은 거예요. 4개월 남았군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지금 화려하게 등판했지만요. 한동훈이 정치 생명 4개월 남은 거예요. 지금 황교안이 그래도 국힘당에서 한때는 대통령 지지율 1위 달렸던 애들이죠. 지금 한동훈이 보세요. 화려하게 등판을 했지만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4개월 남은 거예요. 총선이 모든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나땡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은 한동훈이도 인요한이 같이 주둥이 리스크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한동훈이를 통해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고 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고 수도권의 표심을 잡고 청년의 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청년의 표를 잡을 수 있을 거니까. 정치가 말을 이미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가 거의 70%에 달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끝났다는 건데 지금 한동훈이가 결국은 윤석열이 아닌 한동훈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시각에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지금부터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를 보여줘야만 국힘당의 한동훈의 어떤 그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건데 그게 과연 한동훈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직활 체제인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공작에 능한다 그래도 약속한 대련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 약속한 윤석열을 까는 약속한 대련이 용산에서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게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결국은 윤석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한동훈에게 어디까지 힘을 실어줘야 되나. 그렇죠? 한동훈이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이가 내년 총선을 이겨도 윤석열은 여러분들 권력의 중심이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년 총선을 깨지는 순간 사실상 국민의힘은 정치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이래서 윤석열은 이래도 권력 누수 저래도 사실상 식물 정권이에요. 윤석열이가 결국 내년 한동훈이를 그나마 믿고 밀어줬는데 한동훈이가 배신 안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는 여러분들 2인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 게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거리 두기는 필수고 그리고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도 딜레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나중에 개싸움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제어의 이 예언은 정말 이거는 정치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요. 검사 동일체고 나발이고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개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은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 안에 있을 때나 지네끼리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낼 수 있지 권력을 쥐는 순간 그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검사들 윤석열 한동훈 외의 특수부의 검사들은 바보입니까? 결국은 얘네들도 힘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의 범법 행위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내일 이제 되는 건데 가장 피해자는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도 직궤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한동훈이가 이렇게 조기 등판할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이도 가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서 가장 당황한 거는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김기현 체제로 적어도 내년까지 갈 거라고 이준석이는 생각을 해서 자기의 탈당 날짜를 알려주고 이준석이가 가장 오판한 게 뭐냐 한동훈이 조기 등판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는 자기의 전략 실패입니다. 특정 날짜를 정해서 자기가 탈당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미 김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특정 날짜를 정해서 조기 등판한다 하니까 한동훈이가 먼저 나와보니까 모든 이슈를 신당 창당이 아닌 한동훈 비대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쵸? 만약에 한동훈, 이준석이가 자기가 탈당 날짜를 이렇게 27일이라고 꼭 짚지 않고 자기는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 남아서 한동훈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준석이가 나갔다 그러면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주목을 받죠. 그렇죠? 그렇잖아. 이미 이준석이는 27일 날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가면 바보 되고 남아있어도 정치생명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26일 날 오다 보니까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이슈 점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특정 날짜를 정하는 전략적 부재예요. 응? 왜 그러면 이준석의 탈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명에 더 언론은 스포트라이트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가 김을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라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어요. 이미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래서 검사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인 기대치예요. 근데 이렇게 뻔히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사실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면서 한동훈이가 들어왔을까? 아니에요. 제가 보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이준석에 관한 분노는 굉장히 심하겠죠.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한동훈이는 자기네 당 내의 분열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의 행보를 하나 좀 예상하면 유승민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유승민을 어떻게든지 예우해주고 모셔와갖고 한동훈이가 유승민을 예우해주고 유승민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준석은 죽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한동훈의 통합 행보가 되면서 굳이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유승민을 끌어안으면서 잡으면 한동훈이는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반대에서 이준석이를 죽일 수 있는 일이 유승민을 저는 끌어안는 행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기현 체제에서는 유승민을 사실상 밀어냈는데 한동훈이가 통합의 행보를 간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 저는 유승민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유승민 대표가 이용당할 것인가? 유승민 대표가 과연 어떻게 응할 것인가? 유승민이 거절하지 못할 달콤한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응?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여우예요. 기획자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얘는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사건을 정말 얼마나 머리꾼입니까? 그럼 상대방 하나 어떻게 공지에 몰고 코너로 몰고 죽이는 거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꼼짝달싹 못하게끔 하는 거는 잘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차별화 정책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 편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편을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 언론에서는 한동훈의 통합 행보, 친윤과 결별하는 수순, 여태까지 친윤에 억압당했던 유승민, 과연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저 같은 마이너 정치 분석가들도 정답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중동한테 김건희 특검 받게 해야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 시그널을 줘도 검사들이 과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극복하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총선의 프레임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이렇게 통합 행보를 총선에서 해버리고 그러면 이재명 대 한동훈의 미래 권력의 심판 선거가 돼버리는 순간 사실상 이거는 51대 49의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이는 통합 행보를 할 것이고 의회의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고, 그때 윤석열과 김건희가 권력자들이 과연 한동훈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그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벌써부터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조건부 특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김건희 방탄, 김건희 가족 지키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냐, 내년 총선 지키기 위해서 총선학에서 광폭 행보 국힘당의 승리를 위해서 들어온 것이냐, 그게 제가 보면 비대위원 구성,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1월달 안에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한동훈에게 어떤 비대위원장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지금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봐도 한동훈에 대한 불만이 왜 국민의힘에서는 없겠습니까? 지금 다들 지켜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 지켜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 얘는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야 되는 순간 한동훈은 물러나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결국은 김건희 방탄 이 만약에 한동훈이가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윤석열 정권은 몰락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미 한동훈은 자기가 검사의 한계를 이미 보여주는 발언들을 했지요.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응? 지금 뭐 악법이다, 특검법이 악법이다라고 했던 거는 정말 이거는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고, 과거 자기가 참여했던 특검도 다 지금같이 치러졌던 특검인데, 그렇죠? 수사 상황 생중계가 독소 조항이다. 최순실 때도 다 지네가 했던 방식이고, 응? 총선을 앞둔 정치적 법안이다. 자기네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합의 안 해줘갖고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어서 지금에 온 거고요. 응? 그리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김건희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월 달에 공범들은 1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4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직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한동훈이의 저런 발언들을. 지금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살 길. 그렇죠? 여러분들도 알아요. 한동훈이 어떻게 하면 살 건지.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고 용산과 각을 세우고, 그게 국정 쇄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누구야 유승민 여러 가지 비윤계들 끌어안고, 지금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검찰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과연 집단들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도 봐도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죠. 용산과 각을 세우고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고 윤석열을 오히려 압박하고 젊은이들 찾아다니면서 이준석을 끝까지 이준석 탈당하지 말라고 말리는 모습을 언론에다가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한동훈은 합격점을 받고 지지율이 대폭 오를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니까 그게 검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어가면, 결국은 이준석 신당의 위기감을 느꼈던, 사실 기존의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등판하는데 이준석이 일조한 거예요. 그냥 김기현 체제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이준석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준석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동훈이를 조기 투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의 신당 창당에 동력이 많이 쇠퇴해지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준석이는 다시 한동훈이가 자기의 손을 잡는다 그래갖고 이준석이는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준석이는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밖에서 신당 창당을 해놓고 결국은 공천 잡음이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한동훈이는 검사를 꽂으려고 하고 용화대나 검액관, 용액관 공천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한동훈이가 용액관과 검액관의 공천을 사실상 배제시킨다 그러면 진정한 국힘당의 지도자가 되는 어떤 과정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조기 투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통령 이후에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검사들의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용액관과 검액관은 필수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이 공천은 결국은 국힘당에서 전쟁에 가까운 싸움이 벌어질 텐데, 이준석이는 밖에서 신당만 차려놔도 이렇게 싸움에서 지친 사람들이 갈 곳은, 그러니까 이미 내가 먼저 나가서 캠프 차려놓게, 니들 공천 못 받고 공천 때문에 싸우고 지지기 볶고 하다가 안 되면 일로 다 나와. 이준석이도 급할 건 없어요. 자기 신당 창당 화려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피해서 피난처로 자기가 신당 창당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는 한동훈이가 등판함으로써 지켜보자는 추이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건데 결국은 공천 잡음에서 한동훈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준석이가 지금은 좀 그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준석이도 결국은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여러분 잘 봐요. 이준석이가 얼마나 나름 나이는 어리지만 85년생이지만 왜 정치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굴러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냐면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가 계속 남아서 윤석열에게 협조했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윤석열과 함께 이 정권의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하는 짓을 보면서 당을 장악하라는 모습 그리고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윤석열과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공동 책임이라는 어떤 그 책임에서는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이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윤석열 저 따위로 정치하냐고 할 때 이준석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준석이가 윤석열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욕을 해주니까 마치 이준석의 어떤 윤석열의 개국공신이 이준석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이준석은 아주 젊은 보수의 미래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도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꼼수죠. 제가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끊임없이 한동훈에게 이준석, 유승민을 껴안아서 공동 비대위나 선대위원장 제안을 해라. 아마 그걸 만약에 수행할 수 있을까?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 됐지만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을 끼워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조중동은 앞으로 한동훈이를 엄청 빨아주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욕하겠지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조선일보는. 국힘당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이준석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은 여러분들 자기는 다시 돌아갈 곳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지 이준석의 뭐 신당 이름이 뭐 개혁신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국힘당 망하라고 지금 신당 차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가 이 망가진 국힘당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이준석의 바운더리는 국힘당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은 절대 민주당으로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은 무조건 국힘당을 위하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마치 윤석열을 욕함으로써 이준석이는 밖에 제3지대의 정치인 같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갖고 내일부터 여러분들 언론 기사들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한 비토 영향력 쇠퇴했다. 이준석 이제 왜 그러냐면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조중동과 언론이 일제히 이준석 창당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할 겁니다. 보이잖아요, 눈에. 한동훈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죽여야 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실패 또는 이슈의 선점에서 실패했다. 계속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스스로 그 신당 창당의 파괴력이 없어지게끔 해서 이준석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에 원대복귀 시키려고 하는 밖에서의 노력이 있겠지만 이준석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준석이도 정치 짬밥이 있죠. 이준석이는 지금의 아무리 자기 신당 창당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영향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온다 그래서 국힘당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힘당에 돌아가는 순간 이준석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괜히 시끄럽게 했던 사람.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보면 신당 창당의 명칭도 개혁신당이라고 얘기를 이미 지어놨잖아요. 아쉬울 거는 이준석에게는 아쉬울 건 없죠.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를 하게 되고 이준석이 국힘당의 표를 흡수하는 현상들이 보이면 앉아서 이준석은 많은 것들을 국힘당이 이준석에게 아쉬워해야지 이준석이는 아쉬울 게 없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네,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봐도 한동훈 앞에 지금 첩첩상준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비대위원장을 수락했겠냐고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 해결해야 되고 이준석 신당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대위 구성을 하면서 뭔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그거 모르면서 수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정말 제 생애 최고의 아주 스펙타클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 대신 여기서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보이지가 않죠. 모든 이슈를 김건희 특검이라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소재지만 국힘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취임하고 이준석이가 탈당하고 국힘당 비대위원이 구성을 하고 민주당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현재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시작부터 공천에서 잡음이 나기 시작하면 민주당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최성 전 고양시장이나 뭐 김윤재 이런 사람들이 뭐 공천 불복해갖고 뭐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저는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도 맞불을 놓으려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겠대요.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데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기존 정치 세력들은 정치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동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지금 민주당 최고위는 정치권에 벗어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을 좀 모셔오려고 하고 지금 그게 좀 부딪히고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외부 인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좀 모시려고 하고 지금 당 내부에서는 공천이 장난이냐. 지금 공천은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와서 공천을 하면 더 시끄러워진다. 더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부 인사들이 좀 해야 된다. 이런 게 팽팽히 좀 맞서고 있어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단점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 외부 인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처음에 뭐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 그러면 살 수 있지만 단점이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단점이 뭐냐면요. 그냥 또 친명 공천위원장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색깔을 먼저 씌울 수 있고 두 번째 어떤 외부에서 공천위원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현직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한 힘이 없어요. 현직들의 반발을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그걸 꺾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도부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장점은 뭐냐? 좀 신선함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외부에서 어떤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할 것을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재해 보니까. 근데 또 내부에서 지금 내부 인사를 그럼 쓰자는 거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좀 쓰자라는 뭐 우상호가 됐든 정세균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을 하자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개판 알아먹기식 공천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응?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비명이건 친명이건 그냥 진짜 경선 다 붙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왜 그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민주당은 우리가 이미 당원 당규 개정이 됐고 이미 여러 가지 그 경선에 우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수박들 얼마든지 제가 보면 경선에서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민주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출마 지역구 있잖아요. 불출마 지역구나 사고 지역구는
영입 인재들을 그 지역에 투입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해놓고 공천 못 주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불출마 지역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다 경선 붙여갖고 진놈이 아무 찍소리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사전에 이렇게 부적격 심사 이렇게 물론 아주 심한 이런 하자가 있을 경우는 부적격을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경선을 해야지 민주당이 좀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응? 결국 혁신과 통합을 민주당도 지금 혁신과 통합을 해야 되는 공천관리라는 외부 인사가 영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도 민주당이 좀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누구나 이 정도면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뭐가 좋냐면요. 개파색이 없으니까. 그렇죠? 개파색이 없으니까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좋은 점이 많은데 과연 이게 될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좀 바라는 거는요. 지금부터 제가 민주당에 바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께 충원이에요. 이거는 자신 있게 앞에 나서라.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지금 뒤에 빠져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 있게 좀 앞에 나서시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민주당이 외부에서 조중동 한경호가 민주당은 국힘당은 한동훈 체제로 바뀌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한동훈이가 국힘당에 들어온 게 혁신이야? 개 같은 소리죠.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접수한 게 무슨 혁신의 시작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혁신의 부담을 갖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혁신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미친놈이라고요? 아니에요. 사람만 바꾼다고 혁신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 어떤 때보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가장 큰 혁신을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자체가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이에요. 제 말 틀려요? 기존의 총리, 기존의 정치 세력들 몰아내고 이재명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들어와갖고 내년 중심에 이재명 중심에 총선 치르는 게 그 어떤 민주당의 총선보다도 가장 혁신적인 총선이에요. 왜 한경호 조중동의 말을 듣고 뭔가 물갈이를 해야지 그게 마치 혁신이 그건 혁신이 아니에요. 총선 포기하는 거예요. 응? 제가 정치권에서 10여 년 동안 지켜봤지만 이 정도로 민주당이 혁신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류가 교체가 되는 혁신만큼 큰 혁신이 어디 있었어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친노 친문 그 사람들 중에서 인물만 바꿔가면서 사실상 우리가 10여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잖아요. 응? 지금 외부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얘기하는데 그런 혁신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거는 비주류 변방의 장수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면서 사실상 그 어떤 정당도 이루지 못하는 주류의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 주류의 교체만큼 혁신이 성공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자꾸 이재명 물러나라, 혁신을 띄워라, 무슨 비대위 띄워, 이건 뭐냐면 혁신을 좌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같은 그 어떤 민주당 창당 이래 혁신을 이룬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나서라. 모든 혁신을 이재명이 당신이 버텨서 내년 총선 지휘하는 게 민주당의 혁신이다. 응? 방탄이 아니라 혁신이에요. 이재명이 버티는 거는 민주당의 방탄이라고 떠드는 거는 조중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조중동이 단 1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잘 되라고 얘기합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중동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잘 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왜 조중동이 이재명 방탄정당 이재명 물러나라 사법리스크 왜 떠듭니까? 이재명이 가장 민주당의 위협적인 존재니까. 이재명이 남아있음으로써 민주당 지지층들이 흩어지지 않고 내년 총선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꾸 밖에서 한경호건 조중동은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번 주말에 기사를 분석을 하면서 가장 어이없었던 게 한동훈이가 마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비대위원을 새로 구성하면 그게 혁신의 시작이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검사 새끼들이 내려와갖고 당을 장악한 거지. 한동훈이가 그냥 인물 몇 명 바꾼다고 국힘당이 혁신된 겁니까? 국힘당의 정치 세력이 괴멸됐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이제는 검사 아우가 당도 장악해서 당의 혁신이 아니라 당을 검사 독재로 만드는 건데 그걸 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어디다 대고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지지자들 하나 믿고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사선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 발의하면서 정치했던 이낙연이를 꺾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민주당의 당대표에 도전해서 사실상 내년 총선을 이끌라고. 제가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도전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위험하다고 생각했냐면 너무 이재명 당대표가 미리 날아갈까봐. 근데 내가 갖고 있던 꼰대적인 정치적 마인드를 다 바꾼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이후에 이낙연 같이 미국 가갖고 스테이크 처먹으면서 이지랄 떨었으면 이재명이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그쵸? 이재명은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에 남아서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으면 이재명은 잊혀지는 정치 세력이 됐을 거예요. 이재명이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나는 변방의 장수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정치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뻔히 정치 전면에 나서는 순간 정적 제거를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은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정면 돌파했죠. 그래서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지지자들이 정말 실망감과 허탈감에 한 발짝 물러있던 민주당의 지지층을 이재명 당대표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패배의 아픔을 듣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전면에 나오게 한 게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이재명이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대통령의 꿈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라 그러면 몸살이었겠죠. 제가 보면 이재명은 본인의 대통령 후보라는 그 시대적 정신보다는 민주당이 바뀌어야지 앞으로 다음 대선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낙연 같은 작자들 때문에 피해자가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당대표에 도전한 거고 이번 총선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원 중심의 경선을 붙이고 당원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런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민주당 공천 어땠어요? 개파색 나눠먹기, 친노, 친무, 정세균계 다 나눠먹었어. 호남 배분해주고 그러면서 끼리끼리 뭉쳐갖고 따로 똑같이 모여갖고 늘 180석 만들어줬더니 싸우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결국은 이재명은 내년 총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 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2년 동안 당대표 0.5선의 국회의원직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진 않겠죠.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을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한경호나 조중동이 민주당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만큼 지금 혁신이 진행되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주류의 교체. 그 어느 정당이 주류의 교체가 됩니까? 안 그래요? 어느 정당이 주류를 밀어내고 비주류가 들어가요.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친노 친문 운동권이라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에서 이재명이라는 사실상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혁신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비방과 모략과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를 다 이겨내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버텨서 민주당의 혁신이 이루어진 거고 그 혁신의 결과가 내년 총선의 공천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 이런 기사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마이너 언론이지만 이런 경향신문, 오마이, 한겨레, 민주당은 왜 혁신 안 하냐? 왜 민주당은 아무 변함이 없냐? 민주당이 무슨 변화가 없어? 수십 년간 민주당을 좌지우지했던 운동권들을 몰아내고, 운동권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운동권들 존경해요. 사실 여태까지 저들에게 빌미를 주었던 586 정치인들이 쇠퇴,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새로운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고, 이만한 혁신은 없어요. 타파님보다 못한 한경우, 원래 걔네들은 나보다 못해요. 그렇죠? 진짜 생각해봐요. 어떤 정치 세력이 이재명 하나 믿고 쭉 와갖고 이제는 내년 총선에서는 이재명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을 정도의 분위기가 됐냐고. 저쪽은 윤석열을 얘기하면 공천을 못 받아. 그치? 얼마나 웃겨.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는 내년 총선에서 아무도 윤석열 친윤이라는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민주당은 어때? 이재명과 함께 특보다. 이재명 당대표의 뭐뭐 대선 캠프에서 뭐뭐 일을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는 검증이 되는 거거든. 그쵸? 이런 혁신이 어딨어? 말은 혁신이지만 여러분들, 정치 세력이 교체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상 전쟁이나 쿠데타 아니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안에 피 흘리지 않고 엄청 이재명 당대표가 화살을 맞아가면서 정치 혁신을 이뤄낸 거예요. 이거 제가 우습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무릎을 꿇고 검찰의 수사를 당당하게 받지 않았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내려왔으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지지자들의 응원은 점점점 세진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리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아무리 흔들어줘도 안에서는 점점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리고 공교해진 거예요. 지지자들의 지지는 점점점 안타까워지고, 점점 이재명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이재명을 좋아하게 되고, 이재명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야, 이 정도면 이재명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층이 더 두꺼워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혁신하라는 소리에 자꾸 떠드는데 무슨 혁신을 하냐? 이낙연 끌어들이고 정세균 끌어들이고 김부겸 끌어들이면 그게 통합이야? 왜? 그 사람들이랑 손잡으면 왜 통합인데? 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제 귀에는 이해를, 그건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구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나는 정말 이해가, 김부겸 만나고 정세균 만나고 이낙연 만나봐갖고 손잡고 공동 비대위, 그게 통합이에요? 그거 구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피 흘리면서 여태까지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민주당을 지켜왔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박강원이가 원내대표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민주당 끝장났어요. 응? 그쵸? 저는 조국 사태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검찰 사태라고 불렀지. 여러분 잘 보세요. 박강원이가 원내대표 한다 그러면요, 최고위원회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돌파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재명 당대표 당당하게 맞서갖고 결국은 가결표 던졌는데 법원까지 가서 영장 기각되는 바람에 단식으로 싸우고, 영장 기각되는 바람에 어떻게 했죠? 박강원 날라갔어요. 그래서 박강원 날라가죠. 박강원 날라가니까 민주당이 어때요? 홍익표라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주류가 미는 사람이 원내대표 되는 순간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잘 돌아갑니까? 최고위가.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나 우리 친명계에서는 홍익표를 밀었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급조 친명, 김민석 이런 막 띄울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홍익표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이재명 혼자 몸빵하면서 혁신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혼자 몸빵하면서 지금 혁신해 온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혁신의 완성이 이제 불과 2달 남은 거예요. 경선하고 공천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딴 거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 딱 끝나자마자 당선자들한테 배지 달아주는 거. 당선자들한테 꽃 보내주고. 이 모습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의 완성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당분간 뭐 이재명 통합하라 여기저기서 막 흔들고 막 그래도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당당하게 여론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진두지휘해라. 이재명 자체가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왜 이런 프레임 전쟁을 못하냐고. 이재명 자체가 혁신의 아이콘이니까 비주류가 주류가 됐잖아요. 민주당은 엄청난 자산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안 그래요? 이재명이라는 큰 자산을 이용해서 불과 성남시장이었던 변방의 장수가 친노 친문이라는 운동권의 그 카르텔이 있잖아. 자기들만의 선후배 이끌어주고 그런 모든 세력들이 물리치고 민주당의 중심이 돼갖고 내년 총선을 이끄는 그 자체 이재명이 존재하는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의 아이콘이거든. 당당하게 나서시라고. 만약에 이재명이 없었으면 또 뭐 비대위원장 뭐 안 된다고 봐요. 김정인 모셔올까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 뭐 그거 구태의 반복이야. 구태의 반복이야. 박사님 하는 애들 끌을 그 총선만 되면 미치는 애들 데리고 와갖고 뭐 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민주당은 딴 거 없어요. 이재명 자체가 혁신한 거예요. 제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봤지만요. 저렇게 백 없고 개파 없는 사람이 저렇게 단시간에 민주당을 장악할 줄 몰랐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재명 당대표도 대단하지만 지지자들도 대단해요. 진짜로 지지자들이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총선 대선 패배 이후에 실망해갖고 한 발짝씩 뒤에 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재명 당대표는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외연 확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 누구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심지어 전 총리들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진짜 여러분들 정총리나 김부겸이나 이낙연이가 왜 아직도 저런 짓을 할 것 같아요. 자기 발톱에 때만큼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잖아. 자기 국무총리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 성남시장 걔는 뭐 하는 애입니까? 그냥 소년공 출신의 그 사람들이 우리 당입니까?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고개 숙여야 되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가 딴 건 못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꾸 민주당 혁신하라고 하는 새끼들 혼내세요. 알겠죠? 더 이상 무슨 혁신을 해?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뭐 손잡고 외부 인사 영입하고 통합하고 젊은 애들 좀 데리고 와갖고 공천 주고 그게 혁신이야? 구태지? 저는 그거 혁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무슨 혁신이야. 구태 정치 똑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 저는 100%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언론이 포장해봤자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 무슨 혁신입니까? 그냥 지 형수 지키러, 지 형님 지키러, 그냥 칼 차고 개 막 나는 짓 하다가 이번에 칼 잠깐 숨겨놓고, 정당에서 망치 두드리러 온 새끼지, 망나니가 칼 좀 잠깐 그 숨겼다 그래갖고 그 새끼가 그 집어를 어디 갑니까? 안 그래요? 한동훈이는 그냥 칼잡이 망나니 새끼가 너 칼 좀 잠깐 내려놓고 너 그 의사봉 좀 들고 잠깐 들어오면 안 되겠니? 형수를 위해서라 그러면 제가 그럼 칼을 버리고 망치를 들면 되는 겁니까?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질문해? 이 새끼야 들고 오라면 들고 오지. 그러니까 저한테 망치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들라고 이 새끼야. 그럼 제가 망치를 들면 되는 겁니까? 이지랄 떠는 거야 깐죽 새끼가. 그러니까 얘는 칼자루 내려놓고 그냥
정당에 와갖고 그냥 두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한경호 모든 언론을 제가 이틀 동안 방송 안 하면서 한동훈이 얼마나 빨아주나 막 보면서 은근슬쩍 그런 민주당은 이지랄 떨어요. 그쵸? 저쪽은 한동훈이도 오고 뭐도 오고 뭔가 변화를 하는데 그런 민주당은 이러면서 민주당을 까요. 나 얘기해주고 싶어요.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야. 그쵸?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 혁신을 이뤘고 민주당은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필요 없어. 민주당이 왜 비대위가 필요합니까? 이낙연이가 요구하고 원칙과 상식이 요구하는 민주당이 비대위는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이 지금 정당이 제대로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민주당다운 민주당으로 가는데 민주당이 비대위가 왜 필요하냐고요. 응? 정치가 잘못돼가고 민주당이 뭔가 잘못됐을 때 응?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비대위 상황이라고 비대위로 갑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자체가 혁신의 아이콘이고 이재명 당대표 변방의 장수가 중심에 들어왔고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감동이 될 것이고 그 승리는 윤석열 심판이 될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확실한 도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낙엽이 주변에는 조중동과 똥파리들이 있고 이재명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나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낙연 지지한다는 것들,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똥파리들이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 주위에 어떤 사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끝까지 뒤에서 이재명은 이제는 쓰러지고 싶어도 못 쓰러져요. 이재명 당대표는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져요. 왜? 지지자들이 완전 이렇게 뒤에서 받치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 앞에 나가서 이재명에게 다가올 총탄까지 막아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저쪽에서 한동훈이를 조기 등판한 것은 그만큼 급하다. 그쵸? 왜? 총선 이후에 한동훈이 등판해봤자 검사들의 몰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에 한동훈이가 등판한 것은 형수랑 형님 살리러 온 것이고 결국은 내년 윤석열 심판의 선거를 결국은 한동훈 대 이재명이라는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만들라는 프레임이다. 그쵸? 한동훈이 대 이재명을 해서 뜬금없이 내년 총선인데 대선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심판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건데 모든 게 김건희 특검에서는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까일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이재명 빠고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더 민주당을 바꿔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 들어와서 민주당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기득권들과 싸우는 자체가 이재명의 하루하루 진짜 바늘방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버틴 거예요. 이런 혁신을 이뤄낸 당대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중동이나 이런데 한경욱은 국힘당과 비교하면서 민주당은 왜 혁신 안 하냐라고는 개소리하면 이재명 당대표 변방의 장수가 들어와서 내년 공천권을 횡사하는 자체가 민주당의 그 어떤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혁신이다. 이렇게 싸워주세요. 응? 안 그래요? 이런 혁신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공관위원장도 좀 잘 임명하고 앞으로 공천 잡음이 되게 셀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경선으로 다 웬만하면 붙여갖고 지지자들한테 떠넘겨라. 이제는. 그쵸?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곤란하면 지지자들에게 떠넘겨라. 지역구에서 작살나겠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래서 당원가입 그래서 한 거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당원가입했던 이유가 오늘 같은 나를 위해서였다. 곤란하면 경선에 붙여라. 당연히 민주당원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진짜 여러분들 좀 싸워주세요. 민주당 혁신 안 하고 뭐냐면 이재명 자체가 혁신 아니야? 이렇게 어디 가서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말문을 막을 거예요. 야, 백이 있냐, 돈이 있냐, 개파가 있냐. 그런 사람이 지금 버텨갖고 당대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내년 총선 공천한다고 하니까 그게 불만인 거 아니야?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혁신이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